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앞에 예견돼 있는 무슨 네. 경제 어떤 기업의 파산이 됐든 네. 뭐 주식시장의 뭐 폭락이 됐든 2차 팬데믹이 됐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지금 네.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쭙게요. 뭐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하죠.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는 주식 비중 늘려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저는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우리 주가 다 고점에 근처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보다 오를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떨어지는 폭도 저는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주가가 혹시라도 오르면은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죠. 물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나라가 주식형 펀드 중 별로 수익률이 안 좋은데 국민연금과 주식형 운용 수익률 보면은 1988년 이후로 연평균 10%거든요. 그게 복리 개념입니다. 근데 국민연금 왜 그렇게 수익률이 높냐? 장기 투자죠. 국민연금은 계속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원주식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인 자금들이 그렇게 과연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인가? 버틸 수 있냐? 버틸 수 있는가? 그게 문제죠. 네. 어쨌건 뭐 계속 상승할 것이다. 예. 혹은 뭐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그래서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에게 갑자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폭락하는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막 패닉에 빠져서 막 매도하게 되잖아요. 더 싼 가격에 사겠다. 뭐 타이밍 잡는 분도 있고 여러 그 요소를 가지고.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지혜로운 행동이 될까요? 그냥 버티는 게 될까요? 예, 그냥 버텨야 되죠. 아. 그냥 패닉이 왔을 때 그걸 팔면요. 더 떨어질 때 사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사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예. 팔아놓고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데,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또 떨어지면은 또 더 떨어질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 마지막 부분에 팔았는데 판 가격보다 좀 오르면은 내가 이 가격에 팔았는데 이 판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다 다시 못 사거든요. 네. 만약 그런 경우라면은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이렇게 뭔가 현금화하는 그런 게 가장 좋지만 예. 만약 그 타이밍을 놓치셨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 하면은 그냥 버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뭐 종목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예. 많이 세상이 뭐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떠한 종목들이 좀 앞으로 괜찮아질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계속 들고 갈 만한? 코로나가 뭐 사회 경제 질서에 여러 가지 그 변화를 주고 있지만은,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트랜스포트사에서 텔리포트사회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몸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몸으로 안 가고 뭐 사이버 수단으로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지금 많이 올랐어요. 미국도 오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추세라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가 뭐 자연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큰 추세 변화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번에 많이 올랐지만 또 떨어졌다가 오를 때 다시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나스닥의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의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 뭐 다른 어떤 종류의 만약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폭락하는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주식들, 다른 업종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때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추세 변화를 그러니까 뭐 제 주변에 주식을 잘 보는 사람들은 이번 국면에서 참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래요? 예. 바로 이런 흐름을 미리서 좀 예측한 거죠. 근데 만에 하나 지금 참여를 하려고 하는 분이나 아니면은 뭐 좀 예상보다 좀 늦게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온다든가 해가지고 이 상황이 좀 길어지게 되면 막 사고 싶잖아요. 근데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참여하는 게 맞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위험 상황이 오지 않는다 해도.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오르니까 저한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거든요. 특히 그 친구 자녀들이 저 금융시장에 있던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니까 저한테
많은 전화를 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마다 최소한 기업의 재무제표는 알고 투자해라. 한 3개월 정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러는데 지금 뭐 참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말고요. 소액만 투자해가지고 흐름을 한번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그 앞으로 성장하는 뭐 언택트 산업 이런 게 된다 하더라도요.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 마이너스 수익률이 조금 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집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뭐 어쨌든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뉴스를 나온 거 보니까 그 EU의 그 외교안보 대표인 보렐이라는 분은 그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경고와 함께 불만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뭐 유럽의 이해를 무시한 결정을 미국은 너무 남발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뭐 트럼프가 그 전에 유럽에 대해서 적이라고 또 표현을 한 모양이고요. 지금 미국과 유럽 간의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저는 아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과 유럽 사이 관계가 멀어지고요. 저는 유라시아 시대가 덜해야 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시아하고 유럽이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이 대륙 세력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세력이 오래 지속됐습니다만은 유라시아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지금 싸우는 거는 주로 세 가지 때문인데요. 유럽 각국 정부들이 미국의 기술 기업에 대해서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자. 일부 독과점 기술 기업들이요. 근데 미국이 그걸 반대하고 있죠. 그런 기업들은 주로 미국에 있으니까요. 그 의견이 미국과 유럽 사이 충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석유관, 가스 석유관을 지금 유럽, 독일까지 가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미국이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나라 자동차 산업 보호해야 되겠다. 미국도 자동차 산업 보호하겠다. 여기서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당분간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는 관계가 더 멀어질 것이다. 그런 관계가 이제 중국하고 유럽 사이에 오히려 더 관계를 좁히는 저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이야기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제까지 제가 예상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고립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뭐 G10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유럽에 어떤 EU의 어떤 강력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그 적으로 만드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G0 시대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제기구 역할은 굉장히 약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세계보건기구 WHO 별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IMF 뭐 이런 기관들도 갈수록 역할이 축소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국가 권력이 굉장히 커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국가 우선주의. 그런 측면에서 국가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하고 가까워졌다는데 국가 우선주의가 제일 원칙이다 보니까 유럽하고도 서로 지금 멀어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 세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계 무역기구나 IMF 같은 데가 이 중재기구 역할이 커져야 되는데요. 각국 정부 특히 그 좋은 정부여야 되는데 이 시진핑이나 트럼프 정부 두 사람 다 좀 너무 강한 사람들이라. 강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세계 통합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누구인지 지금 얼굴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뉴스에서. 그렇습니다. 네. 전부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시진핑만 보니까. 근데 어쨌건 지금 두 나라 사이의 어떤 그 갈등 구조는 진행형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많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 지금 미중 갈등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물론 미국도 국내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 인종 문제라든가. 근데 뭐 중국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뭐 홍콩 문제 이런 거 다 빼고라도 가장 요즘 경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3,500억 불을 1대1로 사업 때문에 이제 대출을 해준 것들. 근데 이 신흥국들이 그걸 못 갚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엄청난 돈인데 이거 떼끼면 어떻게 되는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경제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국 내부적으로 지금 기업 부채가 너무 많은 수준이죠. 지금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요. 그 문제까지 발생하면 중국 경제가 더 어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저는 중국이 참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큰 흐름 보면은 지금 미국과 패권 전쟁인데요. 그동안 무역 전쟁을 했었죠.
근데 조만간 기술 전쟁으로 하고 있고요. 조만간 저는 나중에 금융 전쟁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패권 전쟁, 미국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중국이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담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뭐 미국은 110% 근접하고 있는데 50%좀 넘었거든요. 아직 중국 정부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 국자, 금융 강국 이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감내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3,500억 불의 대다수가 기업들이 그 대출 형태로 지원해 준 그 공사비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준 거기 때문에 이게 부채가 될 경우에 우리 이전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 중국 기업 부채 문제 심각하다는 거 나왔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데다가 또 이것까지 엄쳐지면 정말 이거 부도나는 거 아니냐. 중국 경제가. 뭐 저는 부도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중국 정부 지시로 공기업이 대출해 줬을 텐데 어느 정도 정부가 좀 그거는 부담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 거 대의를 위해 가지고요. 중국의 금융 강국, 위안화 국자 이런 걸 큰 목적을 위해서는 좀 작은 희생은 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그 면제, 그러니까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준 거는 면제를 해주는데, 탕감을 해주는데, 이 기업들은 좀 어렵지 않냐. 기업들이 해준 이 부채에 대해서는 좀 연장하는 정도? 그 다음에 이걸 못 갚게 되면은 그걸 뭐 차압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민족 감정이 지금 그 나라들에서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어려운데 지금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지금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중국 기업 구조적이 좀 빨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뭐 중국 경제에 그렇게 심각한 타격은 저는 주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중국이 뭔가 이렇게 많이 흔들릴 때 그때 그래서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이제 우리가 뭔가 거기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런 시점이라든가 그런 환경을 언제로 예상을 하시나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만은 올해라고 제시를 해놨거든요. 중국에서 그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로 중국 기업이 구조 조정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때 이제 중국 가지고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그런데 중기적으로 보면은 중국 경제가 그동안 9 내지 10%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4 내지 5%로 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장 질적인 내용이 좀 개선될 것이다.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소비 중심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질적 성장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강조한 거는 중국의 그 금융시장 개방이거든요. 이미 금융시장은 다 개방해버렸어요. 작년에 은행, 외국인한테 전부 개방했고요. 올해는 보험사, 자산운용사, 증권사까지 다 개방해버렸거든요. 이게 그 미국 요구입니다만은 중국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금리 자유하고 외환 자유하거든요. 저거는 이거를 몇 년 이내 뭐 1, 2년 내에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중국 금융시장, 자본시장 뭐 상당히 큰 혼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큰 흐름 보면은 중국이 실물 경제 성장은 둔화되지만은 금융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은행에서 빌렸었는데요. 지금 은행에서 빌리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우리가 이제 기업이 중국에서 가가지고 돈 벌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일 겁니다. 중국의 잘 나가는 1등 기업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버는 시대다. 지금 그 시기가 뭐 몇 년 전부터 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서히 좀 중국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좀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좀 어떤 어려운 상황,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뭐 7, 8월 이후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건가요? 뭐 지금 조금만 뭐 들어가 보시고요. 이 발을 담가놔야지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조금씩 뭐 해마면서 중국 상황을 한번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뭐 그 시기가 7, 8월 전 세계 주가가 같이 떨어질 때 중국 주가도 예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작년부터는 지나치게 좀 가감한 주장을 했어요.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뭐 2000m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뭐 2900인데요. 사실 2000m로 지금 떨어지기는 좀 상상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러게요. 한 몇십 프로죠. 근데 하여튼
뭐 7, 8월 달에 전 세계 주가가 상당히 깊은 조정을 받고 중국 종가도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때 그 중국 비중 좀 가감히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국은 지수보다는 그 1등주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겪고 그 이후로 한국이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한국의 내수를 대표하는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예, 저는 그런 과정이 중국 내수주에서 1등주에서 한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1, 2년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한 4, 5년 장기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1등 어떤 개별주가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ETF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우량주로 구성한 ETF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증권회사 가면 랩이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런 우량주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자산 운영에서는 그런 주식을 바탕으로 펀드도 팔고 있습니다.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데요. 뭐 수수료 같은 거 따지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김영익 교수님과 앞으로 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기업 발표 실적을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그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경제가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 뭐 여러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들어보고요. 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늘 좀 조금 두렵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저 경제학을 처음 공부했을 때 사무엘슨 이런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거든요.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습니다만은 예, 그분 책 서문에 경제 언론 서문에 한쪽으로 보면 새 머리처럼 다른 쪽으로 보면 양머리처럼 보이는 그림이 있거든요. 사회과학 경제학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자기가 배운 이론 데이터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걸 새 머리라고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머리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말씀드리는 게 저도 하나 제 주장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주장도 들어보시고 네,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갈수록 3분기에는 좋은 요인보다 위험 요인들이 더 많다. 그래서 좀 조심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 뉴스 이 헤드 꼭지를 보면은요, 7월을 조심하라, 뭐 7월에 대한 지금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망을 또 안 올 수가 있는데요. 미리서 대비하니까.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브레이크와 그 악셀이 같이 있어야 뭔가 좀 그러니까 안전한 어떤 운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이러한 의견도 참고하시고 또 다른 의견도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